네, 안녕하십니까.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혁신 우수사를 발표해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원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 우수사례 발표는요,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바꿔준 대한민국 정부의 혁신 사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기회인데요. 이 해당 혁신을 주도한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에 자리해 주셔서 추진 과정과 또 성과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부혁신 유공포상,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과 금상수상,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포상, 그리고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발표를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공유된 혁신 사례들이 좀 더 나은, 더 많은 혁신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개회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님의 개회사로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부혁신조직실장입니다. 먼저 오늘 혁신 우선 사례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기관 참사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혁신 유공포상, 그리고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포상과 또 지난번에 있었던 지식대상 수상자들이 오늘 수상을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오전에 개막식에서 장관님께서 시상하신 그런 시상식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해 오신 그런 것들이 또 조그마나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혁신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묵은 풍습, 간섭,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런 어려운 혁신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당당히 이루어낸 그런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혁신이 그 혁신을 시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혁신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 개선이 될 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수 사례에 선정된 그런 혁신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널리 확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지고 또 정부가 이루어지는 그 서비스도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러한 혁신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장님이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정부혁신 유공 분야 혁신 사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 사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혁신 사례, 그리고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표 혁신 사례, 이렇게 4가지 분야의 발표를 차례대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품 이력정보 서비스와 또 온라인 거래 시스템 도입, 그리고 안심식당 지정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정부혁신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럼 손효림 사무관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식품부에서 정부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효림 사무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농식품부의 혁신 사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스함을 드린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학교 수업은 어려워졌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도 중단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자와 식재료 납품업체는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창고에 남은 농산물은 썩어서 폐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공급했습니다. 영양이 필요한 12만 8천 명의 임산부, 544만 학생가정, 5만 2천 명의 자가격리자에게 응원과 희망의 꾸러미를 보내드렸고 그 결과 약 5천 개의 식재료 공급업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택배사와 납품업체에는 4,800개의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농산물 꾸러미는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혁신 사례입니다. 영양 섭취의 수준이 낮고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말인데요. 물론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형 현금이 있지만 먹거리에 지출되는 비중이 최소 적정 비용의 73%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여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등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사용자는 실제 신선 농산물을 더 많이 먹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답변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바우처 하나가 이들의 식습관을 바꾼 것입니다. 이번에는 농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170만 명의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증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각종 세제 혜택, 보조사업 신청에 꼭 필요한 농업 경영체 증명서입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발급받았지만 이후 민원24, 무인 발급기 등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은 여전히 집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발급기관을 방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리성만 드리려고 했지 국민의 관점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집 근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와 발급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을 통한 청년 취업 사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중에는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꿈을 키우며 인생을 설계하는 젊은이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초기 자본이 부족한 이들에게 농지를 소유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를 매입해서 임대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물량이 적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필요한 농지를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 가능 농지의 범위를 확대했고 그 규모도 600평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2배 축소한 300평으로 줄여 소규모 농지도 매입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온라인몰을 뚫어 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사례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가장 많이 바뀐 생활 패턴 중에 하나가 쇼핑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트나 백화점 대신에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시키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졌죠. 그에 따라 우리 농식품 수출도 온라인 판매로 방식을 바꿔야 했지만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아직 온라인 직판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까운 나라 중국을 타겟으로 판로를 개척해 보기로 했고 중국 최대 온라인몰인 T몰에 한국식품 국가관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37개의 품목이 입점되어 있으며 방문자 수도 무려 390만 명을 돌파하는 운영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장세가 높은 싱가포르,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에도
5개소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온라인 직수출 기업의 육성과 한류 컨텐츠 연계를 통한 홍보로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부 혁신의 담당자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게 과연 뭘까?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과정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꾸러미, 농식품 바우처, 농업 경영체 증명서, 농지 임대를 통한 청년 취업, 농식품 수출. 이 모든 것은 혁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농식품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청의 혁신 사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용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인데요. 국민의 편의를 위한 혁신 사례로 2020 행정안전부 우수 한류 콘텐츠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영준 경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발표를 맡은 경찰청 교통국 운전면허계 장영준 경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혁신 우수 사례인 운전면허증 이제 스마트폰에 담는 이름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추진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분증 도용과 위변조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동통신 3사가 경찰청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 정보를 이동통신 3사의 본인 확인 모바일 앱인 패스앱에 등록하여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서비스 추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이동통신 3사는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적 근거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면허정보 CI 전환과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접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해 나가며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2020년 6월 24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사용 가능한 장소는 27개 운전면허 시험장, 2만 5천여 개의 편의점으로 매우 작았지만 국민적 관심도를 증명하듯 운영 5주 만에 100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2021년 10월 31일 2021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가입자 3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만 건 이상이 검증에 활용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 간단한 등록과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겠습니다. 최초 등록은 OCR 자동인식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정보를 빠르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초마다 갱신이 되는 QR코드로 안전하게 운전면허 정보와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시작 당시 주요 언론에서 100건 이상이 보도되는 등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그중 방송 내용을 잠깐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을 구매하려는 남성. 꺼내든 건 신분증이 아닌 스마트폰입니다. 신분증 좀 제시해주세요. 확인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등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면 몇 분 만에 발급이 끝납니다. 마스크를 쓰는 고객들이 많아서 얼굴 확인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구입한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생년월일과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숨겨져 있습니다. 캡처를 막기 위한 기술이 적용됐고 30초가 지나면 화면은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27곳에서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효과를 검증한 뒤 교통경찰 검문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편의점,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통신사 휴대전화 개통,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향후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서 금융권의 신분 확인, 교통경찰 검문에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한류 콘텐츠로 선정되어 166개의 제휴공간에 배포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다양한 신분증의 모바일 또는 디지털화를 위해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임을 확신한다는 말과 함께 경찰청은 앞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께서 더 많은 편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찰청의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공공행정 혁신 사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혁신 유공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한 기관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2021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혁신 사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의 혁신 사례 발표 이어 듣겠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혁신적인 방역을 선도해온 질병관리청은 2021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우수 혁신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죠. 바로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시스템 쿠브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발표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진 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시스템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정우진입니다. 저희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질병관리청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방역 대응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최대한 일상생활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예방접종을 통해서 코로나를 미연에 감염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고 무려 이제 현재 80%에 가까운 그 예약률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방접종에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연초에 그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접종자를 어떻게 판별할 것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이미 예방접종을 진행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예방접종 체계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종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부였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한 행위들에 되게 크게 많이 이슈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저희도 외국과 같은 사례를 다시 되새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또한 종이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A4 용지로 출력되어 있는 한 장의 종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휴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종이를 분실하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담아져 있는 각종 개인정보, 그 본인이 접종을 언제 했고 그리고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그 개인적인 정보들이 그 분실되기 위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그 정부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개인들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그 기반에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리고 정부 혁신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을 크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국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비율에 있어서 오히려 그 정부 혁신을 크게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보탬을 이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인프라를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정말로 그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ICT 기술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그 종이 증명서에 대한 어떤 불완전한 측면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4월 그 전 국민 중에 적어도 4명 중에 한 분은 그 예방접종 증명서를 전자화시킨 앱, 쿠브라는 앱을 이미 다운받아서 사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증명서를 발급한 횟수가 1억 건이 넘었고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때, 특히 이제 QR 체크인 하실 때 사용하는 빈도수도 현재 10월 중순 기준으로는 한 5억 건수가 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굉장히 잘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7월부터 시행돼 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QR 체크인 기능, 정식 명칭은 전자 출입 명부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 QR 체크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시설에 방문했는지 그 기록하는 행위 포함해서 내가 어느 예방접종을 맞았다라고 하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종류, 그리고 접종 날짜를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체계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민간 플랫폼의 그 긍정적인,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실제로 6천만 가까이 하는 그 검증 건수를 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쿠브에서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의 블록체인보다 좀 성능이 좀 멀뚱하게 높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국민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당장 써야 되는 체계이면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 블록체인 성능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전 국민이 한꺼번에 사용을 해도 될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없이도 좀 전국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 사례도 저희는 외국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쿠브에 대한 사용률, 그리고 쿠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성, 이런 것들이 외국에 있는 그 해외 정부기관 또는 기술의 협력 민간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WHO나 그 브릭스, 그리고 그 UN 산하에 있는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도 저희 쿠브에 대한 사용률, 그리고 기술이 담겨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한 8월, 9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저희 쿠브에서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쿠브 앱에 대한 홍보, 그리고 기술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요구를 하셨고요. 그간 제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저희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수용성, 그리고 ICT 기술이 왜 점차적으로 한국에서 안착화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했었고요. 그 기술에 대한 검증도 외국 리눅스 재단에서 공식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조 요청 문서도 저희 질병관리청에 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특히 이제 리눅스 재단은 기존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던 하이퍼레저 패블릭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오히려 저희 기술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사의 기술의 운영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좀 혁신적인 내용들 좀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청취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용방지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그 이미지가 아닌 실제로 앱에서 켜진 이미지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도록 그 흐름, 이미지를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이미지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 여부나 접종 후 경과의 표시를 하는 것을 통해서
QR 인증을 하지 않아도 이분이 지금 실제로 육안으로 쉽게 이주 경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나 사전 예약을 한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SNS 공유하기를 통해서 예방접종 맞은 사실을 타인에게 간편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충분히 개통을 하였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앱을 외국에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이 이 쿠브 앱을 통해서 외국에서도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 정보는 이미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끝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 전자 예방접종 증명사가 해외에서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WHO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개발을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1월 15일부로 저희 싱가포르와 VTL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상호 여행 간의 격리 면제를 하는 협약을 저희 완료했고요. 11월 15일부터 시행인데 저희 쿠브 앱을 통해서 쉽게 예방접종을 싱가포르 국가에 입국을 할 때 간단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접종받으신 분들도 전자출입명부 또는 쿠브 앱을 통해서 QR 체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는 PCR 검사 확인서를 이 쿠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질병관리청은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방역 대응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중앙부처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의료인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정우진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쿠브가 국제적인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또 해외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위상도 한층 높일 수 있는 혁신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5가지 사례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혁신 사례로 2020 행정안전부 우수한류 컨텐츠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 24 혁신 사례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확인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이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로 국민의 호응을 얻은 시스템이죠. 전명주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전에 사회자도 사용하신다는 행정안전부 정부입사 업무 담당과장 전명주입니다. 네, 정부24에서 등본을 발급해 보셨죠? 아마 정부24에서 새롭게 선보인 보조금 입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를 슬프게 했던 송파 세모녀의 안타까운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또 그 이후에도 성북 세모녀라든지 대전 일가족 등 생활고로 인한 사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정부는 100조 원의 국고 보조 예산과 또 수천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내가 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측의 연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혜택에 대한 전달 방식의 혁신인 세계 최초로 보조금 입사가 태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일일이 관공서나 또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 기점으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용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로그인, 이용 동의, 혜택 확인이면 끝나고요. 예를 들어 김국민님이 1분 이내로 24건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보조금 입사는 총 3개년에 걸쳐 완성될 예정인데 올해 4월에 최초 개통을 하였고 12월에는 지자체,
또 내년에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만든 비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36개 중앙부처를 포함한 각종 보조금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16개의 기관의 시스템을 서로 연결을 했고요. 또 정부24에서 안내를 받으시고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즈음에 굉장히 어려운 3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국민과 또 전문가가 함께 저희가 극복을 했는데요. 먼저는 국민이 보조금 입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한 국민들이 베타 테스트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정부 입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민센터를 가시거나 또 우리 지자체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이 위기 과정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럴 때에도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정보를 공개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가 약 200만 명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너무 좋다고, 정말 이런 게 혁신이다, 또 드디어 나왔네요, 알게 되어 다행이다 라며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버들도 보조금 입사가 도움이 되니까 직접 영상을 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지자체의 도지사님 또 시장 군수님도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마 여기에 우리 지자체 공무원 와 계신데 제가 대구시에서 만든 보조금 입사 홍보 영상을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입사를 직접 이용한 우리 국민들의 소감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금 24 혜택에 감동을 전달하는 조혜련 통신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한 지역에 나왔는데요. 시민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조금 24에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네. 좋은 보조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바쁘니까 그냥 놓치고 있었어요. 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혜택을 모바일로 받고 너무 편리하게 잘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르신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고 계세요? 네, 저는 동네 근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쯤인가 통합문화 이용권을 받았는데 한 번만 받고 그 이후에는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보조금 24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니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이제는 저도 여기저기 알리고 다녀요. 보조금 입사를 꼭 들어가 보라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지요? 네, 저는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혜택을 좀 더 알리러 나온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민원인들에게 빠짐없이 챙겨드리고 싶은데 이 업무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 복지 서비스에 대해 생소해서 고민이 컸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제가 방문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민분들에게 태블릿 PC로 접속을 해보니 해당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빠짐없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보조금 24가 최고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보조금 혜택 하나하나 알리는 것보다 보조금 24를 알려드리는 게 더 꿀정보네요. 다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조금 24는 지금 찰나의 어려움뿐 아니라 언제나 계속 24시간 우리 곁에서 지켜줄 등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24 고맙습니다. 네, 이곳에 출연해 주신 조혜련 개구우먼은 보조금 입사를 이용하시고 너무 좋다고 재능 기부에 참여해 주셨고요. 또 여기 3분의 보조 출연자가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저와 함께 보조금 입사를 만들어 주신 공무원 팀원입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곳에, 한눈에, 한 번에 이웃에게도 보조금 입사를 알려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또 복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조금 입사가 공무원과 국민의 고민을 한 방에 끝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21년도 대한민국 정부 혁신의 아이콘이자 또 정부24 20년 역사에 새롭게 저희가 선보인 정부24가 우리 국민들께 등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조금 24. 한 곳에 한눈에 한 번에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직관적인 혁신을 추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되고 또 고도화되면서 365일 24시간 국민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창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인데요. 일명 찐센터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혁신 사례 발표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사무관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중앙지방검찰청의 김진형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 정부혁신 우수 사례에서 이제 큰 상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참 이런 서비스를 검찰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또 잘 큰 상을 주셔서 저희도 우리 찐센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검찰 사칭 서류 보이스피싱 감별 서비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찐센터는 이제 검찰 서류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서류가 진짜인지 알려줘라는 콜센터인데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 경찰청부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지요.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이 전화를 분명히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수사관이었는데 수사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수사관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참 만연한데요. 이게 가장 문제는 범행 방법이 쉽다 보니까 0세부터 100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10월 달에 이제 검거된 김미영 팀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김미영 팀장의 범행 조직은 2013년도에 잡힌 것입니다. 근데 이 총책은 2021년에 잡혔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총책들이 다 지금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만 7천억이고요. 지금 3년에서 1조 7천억 정도 피해액이 있고 이 피해액에서 문제점은 이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뭐 몰수 추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수익 환수 환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직 자체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한번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회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예방이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찰청에서 사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서류, 특히 이제 검찰을 사칭한 사건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던 이제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사건인데요. 이게 순창에 사는 취업준비생한테 보이스피싱 단체가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이 돼서 범행에 이용 중이니 수사에 협조를 해라.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널 구속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에 전화를 해서 이 전화기가 꺼질까 봐 두려운 취업준비생은 배터리를 충전해가며 10시간을 통화를 했고 그의 돈 430만 원을 다 잃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다. 이 범인들을 반드시 잡아달라. 이런 취지로 국민청원을 해서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요.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문제점은 이들이 사칭을 하는 검찰 서류가 실제로 쓰는 서류와 유사해서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매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니 제발 전화 받아달라. 보이스피싱 아니니 이 문자 내용 좀 봐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합니다. 전화부터 하면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하고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이 위조된 영장 그리고 명함 최근에는 이제 출석 요구서를 많이 위조한다고 하는데
이런 위조된 거를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절실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요. 뭐 국민들이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당장 시급하고 또 이걸 뭐 공문으로 보낼 수도 없고 일반 콜센터에서는 대표 번호에서 바로 판단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중앙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 집행기관으로 뭐 수사, 재판, 형집행 이런 업무만 했는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애초에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뭐 거창한 어플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찐센터를 만들었다고 홍보를 하고 전담 수사관을 배치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하나 뚫었습니다. 그 핸드폰 번호가 이제 3570-8242라고 하는 빨기사기 번호입니다. 그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이제 언제나 24시간 근무 시간 이후에는 당직실 수사관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했더니 한 4,900건 정도, 그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제 서류를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실익이 굉장히 큰 게 우리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분들은 핸드폰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사진 찍고 보낼 줄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관련된 서류면은 일단 찍어서 보내봐라. 그럼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고 이게 진짜면은 이거 진짜니까 수사에 협조하셔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에 서류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작년에 5일 정도 SKT 가입자들에게 전부 다 문자를 보내서 홍보를 하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피해 예방 사례는 보이스피싱은 결국 내 돈이나 내 계좌 번호, 비밀번호가 범죄단체한테 넘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인출해서 들고 가다가 마지막에 검색해서 전화를 해서 막은 사례, 이런 사례들이 저희는 가장 큰 실익이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동일하게 뭐 이것만 꼭 기억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찐센터가 알려져서 이제 보이스피싱 단체가 이제 악성 어플을 깔면 악성 어플 깔린 상태에서 찐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면은 보이스피싱 단체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참 옛날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뭐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검거 TF를 만들었다고 하죠. 정말 근절을 위해서 여러 수사기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하고 별개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지만 찍어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번 정부 혁신 우수 사례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해서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사에서 검거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예방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검찰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혁신이란 결국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사실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은 홍보 캠페인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류를 감별해 준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기관마다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오늘 이런 우수 사례들이 참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몰입감 넘치는 발표였습니다. 덕분에 보다 안전하게 바뀔 우리 일상을 상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IT 분야 혁신 사례를 이뤄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스마트한 일상을 위해 노력한 QR코드 방문 인증 시스템 스마트 패스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진아 선임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패스, QR코드로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진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장하실 때 QR코드 다 찍고 들어오셨죠? 바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구축한 플랫폼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QR코드로 한국사회부장정보원이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억하시죠? 당시 가장 시급했던 것은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었습니다. 한국사회부장정보원은 이미 QR코드 방문 인증 시스템을 발빠르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속한 동선 파악의 해답을 찾았고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 기업을 설득해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디지털 출입증, 전자출입 명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사회부장정보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 편의, 보안이 더해진 QR코드, 어떤 모습일까요? QR코드의 혁신 첫 번째, QR코드로 더 안전하게. 이전에 식당에서 백신 예방 접종 증명하실 때 어떠셨나요? 좀 불편하시진 않았나요? 한국사회부장정보원은 QR 체크인을 하면 동시에 백신 예방 접종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접종 완료 후 시사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접종 여부 바로 확인되니까 완전 편리한데요?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참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카페 사장님과 손님 모두 만족하신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이처럼 QR코드의 혁신은 신속한 백신 패스의 도입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결과를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QR코드의 혁신 두 번째, QR코드로 더 똑똑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들어보셨죠? 이러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이용자 카드, 제공자 카드, 결제 단말기 이렇게 세 가지나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를 임의로 전달을 하여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국사회부장정보원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결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 편의, 부정결제 차단, 카드 제작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QR코드 혁신 세 번째, QR코드로 더 안심되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개인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돼서 그 정보를 갖고 계신 번호 소지자가 24시간 동안 연락에 시달려야 하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신청했을 때 받게 되는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여기에는 계좌정보, 소득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혹시 우편물이 잘못 배송되거나 분실했을 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안내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단순 정보는 우편물에 담고 민감한 정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로써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약 51만 장의 종이를 아낄 수 있어 탄소 저감 정책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QR 체크인을 구축한 기술을 토대로 백신 예방 접종 정보를 연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안까지 이뤄낸 QR코드의 혁신 과정 어떠셨나요? 일상으로 회복 이후에도 펼쳐질 한국사회부장정보원의 디지털 혁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부장정보원은 국민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신 예방 접종 확인에서 또 부정수급 방지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고 똑똑하게 우리 일상을 바꾼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우리는 비대면 시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번 발표는 행안부에서 준비한 디지털 신원 증명 혁신 사례입니다. 박범수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안전부 비대면 보안인증팀의 팀장 박범수입니다.
디지털 신원증명과 예. 디지털 신원증명에 함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내가 나임을 증명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어떤 서비스든 중요한 서비스든 등본이든 뭐 은행이든 여러 가지, 심지어 생각해 보면 치킨 같은 거 배달할 때도 제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데서 내가 내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해서 나임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치킨을 배달해 시켜 먹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대부분 나임을 증명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대부분 다들 얘기하시듯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졌고 이제는 대부분 모바일로 대부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요. 모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ICT나 VR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거는 대부분 집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는 인증 분야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비대면 상태에서 저의 힘을 증명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났다는 것도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팀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신원증명 체계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얘기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신원증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신분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그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인증서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저희가 갖고 있는 신분증은 현실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이고, 온라인상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확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실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경우에는 이게 텍스트로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보고 사진과 얼굴을 비교해서 맞다 싶으면은 그 안에 써 있는 글자들, 뭐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번호를 보고 그 사람의 신원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가 아닌 이상, 기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뭐 키오스크나 이런 기기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가 대부분 있었죠. 공인인증서가 있었고, 휴대폰, 요새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뭐 불편함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휴대폰 본인 확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저희 팀에서 갖고 있는 문제인식인데, 휴대폰 본인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야 돈을 안 내고 쓰지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번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조그맣게 하나 시작을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어도 회원가입 수가 늘어나면 회원가입할 때마다 비용을 통신사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을 때, 활동이 있었을 때 통신사나 카드사나 이런 곳에 꼭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죠. 이런 문제인식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저희 팀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소관 업무 중에 하나는 정부 사이트들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면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인인증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국세청과 정보24 이런 중요한 사이트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야 20년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확실히 입증이 됐지만, 갑자기 변경된 법령으로 인해서 뭐 카카오나 국민은행이나 페이코나 아니면 삼성패스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국세청에서 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보지사를 통해서 등본을 받아간다던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사실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전자서면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작년에 2020년 6월에 전자서면법이 개정되고 과기부 쪽에서 추진해서 개정한 다음에 저희 쪽에서
이것을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은 다들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빨리 국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민간 전자 서명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이트에다가 뭐 카카오톡이든 뭐든 다 붙이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파급력이 좋은 3개 사이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연말정산 간서 서비스, 정부24 3개 사이트를 선정을 하고요. 3개 사이트의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서 이 민간전자 서명의 도입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자 서명들이 보안성이나 신뢰성들이 보장될 수 있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민간의 전문가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2022년 이후에나 민간 전자 서명 도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런 임시 평가 기준과 담당자 협조로 인해서 22년 올해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랑 3개 사이트에다가 5개의 민간 전자 서명을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편하게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윈도우 기반에서 좀 맥이나 아니면 다른 리눅스나 이런 여러 가지 OS 디펜던시가 없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 본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단기적으로 세운 계획이고요. 중기적인 계획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히 뭐 국민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신분증은 안 들고 다니고 휴대폰에 넣고 다니겠다라는 게 가장 와닿는 이야기일 거고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저희가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들이 더 증가되는 현실에서 더 많은 튼튼한 기초를 대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 서비스나 기술들이 엄청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어떤 문제점과 너무 크리티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에 주저함이 있는데요. 확실한 신원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는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디지털이나 비대면 사회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운전면허증을 추진해서 22년 1월, 그러니까 1월 달에 시범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내년엔 유공자증, 그리고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까지 현재 계획상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만드는 모바일 신분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온오프라인에서 둘 다 될 겁니다. 뭐 현재는 공무원 저희가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모바일 공무원증을 올해 오픈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가장 얘기를 많이 듣는 거는 제가 핸드폰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저인 척해서 뭐 뱅킹이나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문제가 없게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검증된 보안 기술 등을 많이 이용을 해서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어느 정도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저희가 올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을 했을 때 기대되는 거는 온라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편 인증이 있어서 뭐 카카오나 여러 가지 다른 인증서로도 저임을 증명하고 등본이나 구수청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점진적으로 정부의 모든 사이트에서 정부 그 모바일 신분증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대면 계좌 개설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할 수 있게 할 거고, 차량 렌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분증이 이용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핵심이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사회 전 분야에 비대면에서 신원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 부분 좀 의미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단순히 들고 다니지 않는 불편함만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로그인할 때나 본인 확인할 때마다 비용이 지불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봐도 휴대폰 개통할 때
대리점 직원이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서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본인이 확인해주는 것과 정부의 공무원이 담당을 신원 확인해서 법 절차대로 신원 확인해서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높은 신뢰성으로 더 높은 깊고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뭐 지금 신분증과 아주 동일한 정도의 수준,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을 지금 개정을 진행 중이고 1월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한 2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때 뭐 공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빼놓고도 많은 국가에서 사실 되게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되게 먼저 하려고 먼저 트라이하는 국가도 되게 많고요. 경쟁적으로 되는 국가도 많고요. 다들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아젠다에서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기반이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국이 세 개국, 그러니까 부처가 3개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디지털 경제 환경,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원 증명이라는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맥킨지나 아니면 마켓쉐어 뭐 이런 보고 리포트에 따르면은 디지털 신원 증명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포용적 성장 사업의 핵심이라고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떤 대면 발급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발급받기가 간단하게 발급받는 구성이 아니라 상당히 좀 높은 면밀한 그런 발급 절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발급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잘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에 저변에 깔렸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많은 혁신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에도 확실히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이 디지털 신원 증명과 함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 부처 최초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국세청이라고 합니다. 이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 징수 혁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병관 조사관님 모시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과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황병광 국세조사관입니다. 저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인 국세청에서 실시한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강제징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왜 가상자산일까요? 여러분 가상자산 투자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비트코인 검색해보니까 1BTC 한 7,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는 57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코스피의 2.3배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는 8천만 원을 넘어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2030 세대들은 40대에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가상자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을 때 저희 국세청에서는 체납자도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체납자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결과 강제징수한 결과는 지금 저희가 실시해서 체납자 2,416명으로부터 437억 원을 징수했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가상자산 강제징수 결과는 알고 계신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상자산 강제징수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정신이고요. 두 번째 창의성, 세 번째 소통입니다. 첫 번째 끝까지 해봤어입니다. 많은 다른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강제징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텐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가상자산 자체가 화폐인지 또는 무형자산인지 그 개념조차도 모호했었고 그리고 정부기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수많은 법리 검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통 그리고 현장에서 흘린 땀의 결과로 인해서 저희 국세청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창의적인 문제 발상 전환입니다. 가상자산은 그 실물이 없다 보니까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도 않고 그래서 그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하는 부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논문이라든지 외국 사례, 법원 사례를 참고하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약관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갖고 있는 가상자산 반환 청구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자산을 점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법리 검토를 마치고도 실무적으로 강제징수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 회원들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특정을 하는데 저희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주민등록번호로 납세자분이 또 저희 국세청 같은 납세자분을 특정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불일치해서 체납자를 좀 특정한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세청은 내외부 정보,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실명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체납자를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강제징수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그 노하우를 문의를 했었고요. 저희는 바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비대면 화상회를 통해서 업무 노하우를 이제 공유하고 매뉴얼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전 정부 기관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확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소통 과정에서 입법적인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달에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9월에 입법 발의를 해서 지금 가상자산 강제징수와 관련된 입법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저희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 혁신에 앞장서는 한편 조세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가상자산 강제징수 노하우를 타 기관과 공유해서 또 국세청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소통 능력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많은 분들의 고민으로 이런 훌륭한 혁신이 발생하고 또 이런 혁신들 덕분에 우리 일상이 좀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혁신 사례로 가보겠는데요. 대구광역시부터 출발합니다. 대구광역시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 대구 전역 도서관을 통합한 혁신 서비스, 도서관 통합 허브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발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주무관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대구시 대표과제 도서관이 모두 내 손 안에 도서관 통합허브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할 대구광역시 교육협력정책관실 이경혜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단일 창구를 통한 대구 전역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부재, 정보 과잉 시대 선택의 피로도 감소를 위한 가치 정보 제공과 지역 편차 없는 동일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필요했으며, 개별 도서관 내 전산 시스템 노후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해졌습니다. 또한 도서관 방문 감소, 온라인 이용 증가 등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별화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선제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100여 개의 도서관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대표 도서관 통합 도서관 서비스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구는 100여 개의 도서관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 하나의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 전역 도서 타간 대출 반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고, 점점 더 많은 도서관들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이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구 시민, 대구 학생 인증으로 도서관 회원 자격을 획득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혼잡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른 열람실 좌석 자동 배정, 온라인 좌석 예약 서비스, 안내 데스크에 오지 않고도 사물함을 통해 예약된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빌릴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혁신,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대출 이력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고 있으며, 미대출 도서 활용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등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북 크리에이션 서비스 환경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도서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플랫폼, 18개 도서관, 전산실, 100개의 도서관 DB, CS 기반의 자료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전산실, 하나의 DB로 통합하였고, 100% 웹 기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보안,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던 보안에 취약한 CS 기반 라스 시스템을 3티어 구조의 웹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보안성을 확보하였으며, 도서관 자가통신망, 정보 보안 시스템 통합 구축 등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 광역시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 전산 시스템 통합 사업입니다. 자료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사례는 있지만 홈페이지 등 도서관 내 모든 정보 자원을 통합한 사례는 우리 시가 최초이며 유일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도서관 통합 플랫폼으로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중심이 아닌 회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초화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Io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이용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 수집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과 AI 시스템을 활용한 지능형 도서 추천 서비스 등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발전적인 미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공동 플랫폼 구축으로 여러 도서관으로 흩어져서 중복 투자되는 예산과 향후 도서관 개관식 전산 시스템 구축비 제로 발생 등 약 9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자료관리, 홈페이지 등 도서관마다 서로 다른 운영 방식의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수차례의 분야별 실무 협의회를 통해 공동 운영안을 도출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와 경험 많은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좀 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정보 자원의 대구시 통합 운영 관리로 도서관에서는 업무가 감소되어 좀 더 나은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결과에서 만족하지 않고 공립도서관 대비 정보 환경이 열악한 사립도서관을 통합하여 공립도서관과 동일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형 무인도서관, 내 집 앞 도서관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의 추가 개발을 통해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이정혜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공공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밀접한 그런 혁신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에 선정된 두 가지 혁신 사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지식행정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종로구의 사례인데요. 서울 중심에 있는 종로구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도심을 비우고 또 새로 가꾸어냈습니다. 혁신평가 우수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종로구는 두 가지 혁신 사례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골목길 컬러 테라피와 도시 비우기 사례입니다. 그럼 기현민 팀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종로구 기획예산과 구정비전팀장 기현민입니다. 지금부터 종로구 혁신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종로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종로는 역사 중심 도시로 다양한 전통 문화의 전승지이며 북악산과 인왕산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녹지 공간이 풍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과 풍부한 자산 속에서 오늘날 종로구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통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섬세하고 배려 있는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크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작은 별들이 모여 은하수가 되듯이 종로구도 하나하나 작은 사업들이 모여 조용한 혁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수많은 혁신 우수 사례 중에서 먼저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종로구 골목길 컬러 테라피 대한민국 지식대상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셉티드가 적용된 종로형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돈이동 쪽방촌 컬러 테라피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9일 CNN에서 보도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로 덴마크 코펜하겐, 미국 시카고에 이어 서울 종로가 3위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종로에 약 700여 명의 노숙인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무질서와 위험 노출로 골목길 개설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켜 비슷한 쪽방 골목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도와 각종 시설물에 각기 다른 색상을 입혀 골목길을 쉽게 인식하여 빠른 신고와 신속한 대처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야간 CCTV 촬영 등을 알리는 로고젝터와 창문 침입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리적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안전한 마을 가꾸기와 주민이 주민을 돕는 홍반장 사업 등을 통해 셋들 마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율이 26%, 112 신고 건수가 4% 감소하였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시설물과 안전마을 만족도가 각각 93%, 84%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종로구는 어느 마을의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보다 쪽방 지역이어서 더 감동이었고 더 보람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도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대통령상으로 응답해 줬습니다. 또 다른 종로구 대표 혁신 사례는 도시 비우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 시선으로 출발되는 도시 비우기 사업은 2013년 비움을 시작으로 전국에 벤치마킹되고 있고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비움과 여백을 통해 안전도시를 완성하고자 시설물을 비우고 줄이고 통합 정리하는 추진 원칙을 정하였고 그 결과 3만여 건을 정리정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각종 시설물 주체기관인 경찰청, 한전 등이 참여하는 도시비우기 협의회를 통해 설치 전 미리 비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비우기로 인한 예산 절감은 약 10억 원 정도입니다. 도시 비우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했고 높고 많고 가득 채워진 모습은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채우고 채워진 도시의 삶. 우리는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도시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중심,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종로구는 복잡한 도시의 모습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시는 왜 채워지기만 하는 걸까? 종로구는 도시를 새롭게 바라봤고 비움이라는 가치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사소하고 작은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움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리에 있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시설물들을 비우고 줄이고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로구 윤동주 문학관 앞 삼거리. 많은 공공시설물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 이동할 때 불편함이 생기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통합지주를 설치하여 분산된 시설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셨나요?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 비움. 바로 종로구의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2013년) 이후 종로구의 거리는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더는 필요하지 않은 과거 군사시설물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공중전화 부스, 이제는 용도 폐쇄되어 방치되어 있는 CCTV 한 채 등
많은 시설물들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 경관과 보행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였고 환풍구를 정리하였습니다.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지만 오히려 거리를 복잡하게 만든 교통시설물은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 다시 한번 정비된 모습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에 걸림돌이었던 지하철 출입구 계단의 가각을 잘라 정비했고 횡단보도 중앙에 있는 소화전과 한전 지상기기를 비워냈습니다. 제각기 설치된 안내 표지판도 표준 디자인으로 말끔하게 통합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녹제거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며 도시 비우기 사업의 개념을 도시의 정리정돈으로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교차로 주변에 녹슨 교통신호 지주와 제어기를 정비하여 보행과 교통 편의를 높이고 대로변의 각종 지주시설물 하단의 녹과 물때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훼손되고 낡은 한전 지상기기와 시설물 함체, 주차장 시설물도 한전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잡한 도시의 아름다운 변화, 비움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 비우기 팀은 22개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도시를 복잡하게 만드는 종로거리 곳곳에 설치된 중복 시설물과 불필요한 도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움의 실천으로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넓어진 거리만큼 편리해진 이동, 전에는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경관,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막아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얻게 된 것이죠. 종로구는 비움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주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움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종로구는 2013년 도시비우기 팀을 신설하고 이후 도시비우기 사업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비우기 사업의 추진 성과를 담은 책자를 만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등 종로구가 도시의 아름다운 변화, 비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비움으로써 더욱 활기찬 종로. 쾌적하고 여유 있는 삶.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경관. 비움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느껴집니다. 명품 도시. 유튜브 종로TV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혁신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종로의 행정이 대한민국 행정이 되는 그날까지 종로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주신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종로TV로 가시면 전체 영상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종로구의 혁신 사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발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데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적정성과 의료비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K방역에도 일조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평원의 히라 시스템이 어떤 방역 혁신 사례를 만들어낸 것인지 모두 발표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혜림 팀장님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지식 노하우의 결정체 히라 시스템 발표를 하게 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 유혜림 팀장입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정부혁신60 대통령 표창 및 지식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대한민국 지식대상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계의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을 결정하고 국민의 소중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고유한 3가지 지식경영 강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 임상의료 전문가, 보건의료 정책 연구 전문가, 빅데이터 ICT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 전문가 조직으로서 지식활동을 통해 집단 지성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강점, 국민, 전국 단위의 의료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세계 유일의 기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정보의 약 30배 이상 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외부와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세 번째 강점, 빠르고 스마트한 지식경영을 지원하는 지식경영 플랫폼입니다. 지식경영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심사평가원 시스템의 집합체로서 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이제 심사평가의 지식경영 성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성과는 위기 대응의 앞장서다입니다. 심사평가원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예방부터 미래 대비까지 전 단계에 거쳐 방역 체계를 마련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 국민 일상을 지키다입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 미래를 준비하다입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보건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 대응에 앞장서다입니다. 히라 시스템 K방역 지원인데요. 2015년 메르스, 2017년 에볼라 등 감염병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라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은 선봉장이 되어 현재 코로나19까지 효율적, 능동적 대처로 K방역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인데요. 1단계는 감염병 유입 차단입니다. 심사평가원은 국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 발생국 방문 이력 정보를 해외 여행력 제공 시스템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환자 진료 접수 단계부터 의료진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감염병이 K방역 시스템에서 통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단계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입니다. 작년 초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이때 경북의 한 약사가 히라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국민청원에 제안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전국 약국과 실시간 연계되어 있는 히라 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단 3일 만에 시스템을 개발하여 마스크 수급 대란을 해결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은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통해 약국 등 공적 판매처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20년 3월 1인당 2장씩 구매 상한을 두고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업체 150여 개에 실시간으로 마스크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심사평가원은 국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속에서 국민들에게 큰 안심을 주었습니다.
3단계는 백신 이상 반응 감지 체계 운영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상 반응 접수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심사평가원은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백신으로 인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조기 발견하고 빠른 처치로 연계했을 뿐 아니라 보건소 등 방역당국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의 두 번째 성과, 국민 일상을 지키다입니다. 첫 번째 안전망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우리가 약을 처방받을 때 혹시 A약 드시고 계시나요? 처방하려는 약과 동일 성분의 약을 드시고 계시네요 하며 독일 의약품 중복 처방을 점검한다던가 임신부 환자의 처방전 내에 임부금기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듯 의약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안전망 시스템은 응급진료 지원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의식불명의 상태로 들어옵니다. 의료진은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수술 이력, 복약 정보 등 주요 진료 데이터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더 시의적절한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심사평가원은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 진료 정보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세 번째 성과, 미래를 대비하다입니다. 먼저 AI의 활용입니다. 진료 및 심사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척추 의료 영상을 AI로 자동 판독하고 척추 측만 각도, 압박률 등의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이를 심사 기준과 비교하여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심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전국민 진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식 정보를 축적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통계 정보는 국내외 신뢰성 있는 자료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병원 약국 찾기, 의약품 사용 정보, 질병 정보 등 21가지 정보를 오픈 API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업체는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어플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 성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R&D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해외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지식교양 체계는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 미션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코로나19 대응, 국민의료 안전망 확충, 키라 뉴딜과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지식경영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을 돕고 안전한 의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식대상 사례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건강보험 운용을 통해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로 세계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까지 추구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발표 감사히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혁신 우수 사례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이 4개 혁신 분야 총 10개 기관 그리고 11개 발표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발상 하나가 만들어 나가는 그 확장성과 변화 참 놀라웠는데요. 더 많은 혁신 사례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된 혁신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많은 혁신 사례가 더 등장하고 또 널리 알려져서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가 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우수사례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 빛내주신 혁신 우수사례 관련 기관분들, 그리고 한창섭 정부혁신 실장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신 모든 여러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원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